다음은 7번 문제 봅니다. 자, 7번 문제에 이번에는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물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가로 안의 말은 아무거나 묻는 게 아니라요. 그게 한자 성어나 속담이나 이런 거라면 그 바로 뒤나 앞에 실마리가 있지만 지금 이 경우처럼 이런 문제는 속담이나 관용어나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주제어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장에서 아무거나 가지고 묻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어를 물어보는 문제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이 글의 주제에 가까운 걸 쓰면 그게 답이에요. 자, 지금 이 글의 주제는 시인은 음악가와 심리학자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부류는 뭘 먼저 설명하겠어요? 음악가로서의 시인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음악성이 주가 되겠죠. 그리고 니은에 들어갈 말은 사물에 적용한다는 건 힌트가 없어요. 여기서 핵심은 음악성의 포인트고, 자, 시인은 음악가와 심리학자로 구별한다 그러면 누구부터 설명해야 돼? 음악가부터. 이게 글쓰기의 공식이에요. 이해돼요? 즉 나에게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쓰는데 자신의 장단점을 써라 그러면 뭐야? 장점부터 쓰는 거예요. 만약에 질문 자체가 단점과 장점을 써봐라 그럼 뭐부터 쓰는 거예요? 단점부터 쓰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 장단점 할 때 장점부터 쓰지 않고 장단점을 함께 단점을 썼다가 뒤에 장점을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가 더 자기를 어필하는 데 좋으냐? 장점을 먼저 쓰는 게 좋아요. 이해돼요? 그렇지만 이런 점이 미흡하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읽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시각을 줘요. 안 그러고 단점을 먼저 써버리면 장점은 마치 변명하듯 들릴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 저는 사람을 대하는데 낯선 사람에게는 말을 잘 못 꺼내는 소심함이 있고, 또 저는 다소 좀 게으른 면이 있어서 지각을 평소에 많이 하고, 그러나 집단의 충성심이 높고 언제나 솔선수범합니다. 안 어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저는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협동심이 강하고, 그리고 희생정신이 투철합니다. 다만 몸이 좀 불편해서 가끔 시간을 안 지킬 때도 있지만 부지런함으로 그것을 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야 더 단점이 희석되고 장점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글은 써봐야 늘어요. 그리고 글을 잘 쓰고 못 쓰고는 결국 내가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으니까 처음부터 잘 쓰려고 하지 말고 먼저 쓸 때는 막 나오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배운 걸 동원해서 문장이 서술어가 갖추어졌는지, 그리고 접속어를 괜히 많이 쓴 건 없는지, 그리고 이어진 문장이 필요 없는데 자꾸 문장을 맺지 못하고 이어지고 있는지 이런 걸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이제 8번 문제로 갑니다. 단편 소설을 정의 내리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속성. 자, 역시 7번 문제나 마찬가지로 8번 문제도 선택지에 2개를 써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순서상 이게 2가지 속성 꼭 들어야 될 걸 아무렇게나 나열한 게 아니라요. 윗글에서 먼저 처음 강조한 게 앞에 있고 두 번째 강조한 건 뒤에 있는 게 그게 순서예요. 그러면 둘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앞에부터 해결하세요. 독창성을 강조한 건지, 압축성을 강조한 건지, 허구를 강조한 건지, 통일성을 강조한 건지. 자, 지금 이 글은 단편 소설의 특징을 써놨어요. 본문을 보면, 그리고 단편 소설은 즉 세 번째 줄로 가야죠. 왜냐면 그 앞까지는 소설 일반의 특징, 흥미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단편 소설은 장편이 제공할 수 없는 통일된 인상을 주어야 한다. 먼저 뭘 지적했어요? 통일성을. 그리고 라고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뭘 또 나열했어요? 긴 이야기에서 떼어온 일부의 사건이거나 한 에피소드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긴 이야기의 일부를 떼어온 것이어는 안 된다. 뭐야? 그 자체가 통일적인 압축되어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잘 봐. 항상 어떤 글의 중심어를 두 개 물으면 이건 순서야. 뒤바뀌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뭐부터 공략해? 앞에 거부터. 이해돼? 그게 올바른 풀이야. 여러분들 생각에는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천만에 이런 거 할 때 순서가 매우 중요한 해결의 실마리야. 알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국어수생도 낼 때 처음 단어는 확실한 걸 주고 두 번째 있는 건 뭐야? 애매한 걸 줘. 그러니까 항상 두 번째 것이 이게 맞나? 애매할 거야. 그러나 첫 번째 것만은 확실해. 그러면 그걸로 답을 쓰고 나와야 돼. 두 번째까지 확실하기를 욕심내지 말고. 알겠어요? 자, 왜냐하면 압축성이 있어서 윗글에 압축이라는 용어를 안 써놨거든. 이해돼? 그러나 통일이라는 말은 써놨거든. 그래서 통일성이 포인트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다음 문제. 9번. 다음과 유사한 논리적 오류라고 했어. 자, 오류를 찾으려면 먼저 주장과 근거를 구별하고 근거가 왜 타당하지 않은지 이름 붙이라고 했어. 소련 공산주의의 몰락은 역사의 종언과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승리를 의미한다는 가정이다. 이것은 공산주의의 유일한 대안은 자유주의이며 전자가 무너졌으니 후자의 보편성이 획득되었다는 냉전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 공산주의가 몰락했다는 것이 곧 자유주의의 승리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공산주의의 몰락이 곧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져올 텐데 그 경우의 수를 모두 하나로 자유주의의 승리로만 본 거지. 그러니까 자유주의냐 공산주의냐라는 두 가지 경우의 수만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몰락했으니까 자유주의의 번영이라고 본 거야. 무슨 오류? 흑백 논리의 오류. 1번. 모든 물체는 원자로 되어 있고 그 원자는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물체는 눈으로 볼 수 없다. 자, 물체가 원자로 되어 있는데 그 원자의 속성이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원자가 모여 있으니까 그 물체는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지. 무슨 오류? 이게 무슨 오류? 부분의 속성이 전체에도 미칠 것이다. 무슨 오류? 결합의 오류. 결합의 오류죠. 왜냐면 원자의 속성이 그 원자가 이루어내는 물체에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니까 결합의 오류죠. 그래서 아직도 투명 물체와 투명 인간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대. 왜냐면 이론적으로는 이게 가능할 것 같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게 바로 결합의 오류예요. 분명히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원자가 이루어내는 물체는 눈에 보이는 건데, 그렇다고 또 거꾸로 물체는 늘 눈에 보여. 그러니까 물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는 눈에 보일 거다. 무슨 오류? 이게 분할의 오류. 전체의 속성이 부분에도 그대로 간다? 분할의 오류. 알겠죠? 반면에 부분의 속성이 전체에도 간다? 결합의 오류. 다음. 귀신이 있긴 있어. 귀신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는 시도는 많았지만 아직 아무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자, 주장이 뭐예요? 귀신은 있다는 거야. 근거가 뭐야? 없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으니까. 모른다는 걸 근거로 삼는 거예요. 이를 뭐라고 불러?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 3번.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는 건 잘못이 아니야. 범죄자와 정신병자를 가두는 건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이야. 자, 주장이 뭐예요?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건 타당하다는 거야. 근거가 뭐야? 범죄자와 그리고 정신병자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어.
이 특수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보편적으로 넓혔지. 무슨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지. 4번, 내가 주관하는 모임에 사람들이 참석한 건 나처럼 그들이 너를 좋아하기 때문이야. 영희하고 순위 좀 봐. 알고도 오지 않았잖아? 그건 너를 싫어하기 때문이야. 우리도 많이 범하는 오류죠? 무슨 오류? 흑백 논리의 오류. 그래서 결혼식장에 안 가면 그 다음부터 연락도 없고 친구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발상인데, 이게 오류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 인간은 그 생각에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길을 쓰고 다음 주 시험인데도 오늘 친구 결혼식장에 가서 기어이 뒤풀이에까지 가서 술 처먹고 뛰어다니고 와야 왠지 친구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자, 가고 싶을 때만 가세요. 그리고 축하해주고 싶을 때만. 그런데 이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죠. 자, 10번 봅니다. 기업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이유, 기업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이유로 적절한 것. 디자인 언어는 같은 언어 체계라는 점에서 구술적이고 문자적인 언어와 유사하다. 즉 무슨 말이냐면 디자인에 사용된 형태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같은 언어라는 점에서. 이 말은 결국 언어가 뭐의 수단? 의사소통의 수단이고 디자인도 의사소통의 수단이니까 결국 즉 디자인 언어와 이 구술적이고 문자적인 언어와 유사하다는 거지. 그러면 답은 1번일까 아니면은 2번일까? 뭐예요? 1번이죠. 즉 디자인 언어도 바로 의미를 전달한다는, 의사소통한다는 언어의 기본적인 속성을 갖췄기 때문이지. 절대로 디자인 언어가 언어를 표현 수단으로만 써서는 아니지. 여러분들이 디자인 언어 하니까 뭐냐 싶겠지만 그 디자인 언어는 예를 들어 어떤 그림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음악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실제 문자의 조합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언어보다는 훨씬 더 넓은 기호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디자인 언어는 곧 디자인 기호야. 그리고 그 디자인 기호는 뭐하고 유사하다는 거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기호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디자인을 보고 그 디자인이 주고 있는 그 의미 전달을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자, 따라서 이 글은 주제문이 첫 번째에 있죠? 디자인 언어는 비구술적인 소통 방식을 통해 사람과 사물이 교감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 직접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 직접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이니까 비구술적인 소통 방식을 통해 사물과 사물이 교감하게 해준다. 사람과 사물이 교감하게 해준다라는 거. 가장 흔한 예로 우리 아이폰의 심벌을 떠올려봐. 그 깨물은 사과, 그 아이폰의 심벌을 떠올려. 그 심벌이 바로 디자인 언어야. 그럼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지. 어떤 의미? 세련됐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또는 나는 삼성 거 안 쓴다는 느낌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나는 디자인을 중시하는 사람이야, 뭐 이럴 수도 있고, 그 전달은 많죠. 가끔 그 영화 같은 데서 애플 컴퓨터 이렇게 노트북을 켜는 장면이 나오면 굉장히 화면에 예쁘게 나와요. 그게 다 애플에서 엄청나게 이 PR을 하기 위해 힘을 쓴 거지. 요새 드라마에 보면 차들 우리 차 많이 나오잖아. 그죠? 신차 나오면은 꼭 주인공이 쓸데없이 차에 가서 있어요.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차에 어떤 이거
뭘 라디오를 켜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어폰으로 뭐 통화하는 걸 보여준다든지 드라마의 줄거리에 전혀 관계없는 제일 흔한 게 뭐야? 음료수 자꾸 주는 거죠? 알겠어요? 그건 이 간접 광고.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또 드라마 제작이 힘드니까 우리는 간접 광고인지 알면서 그걸 봐요. 그런데도요, 은연중에 이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더니 계속해서 특정 맥주를 주인공들이 마시는 장면을 거의 10초 정도 보여준대. 매 회마다. 그런데 맥주 판매량이 엄청나게 는대. 은연중에 소주? 그 드라마에 나왔던 거? 뭐 맥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 연예인들이 맥주 광고나 저 소주 광고에 나오는 건 그런 이유랍니다. 좀 더 오랫동안 그 맥주를 떠올리게 할 때 사실은 이름은 잘 기억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뭐 전지현이 광고한 거, 뭐 장동건이 광고한 거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 심리에 은연중 대놓고 전지현이 나와서 자 이거 크라우드 마셔봐요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 그냥 마시고 있는 장면이 더 우리한테 역효과를 안 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대놓고 어떤 연예인이 홈쇼핑 같은 데서 그죠?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하면 오히려 반감이 생긴대요. 근데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드라마 속에서 영화 속에서 그렇게 나왔을 때는 훨씬 친밀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동안 우리 드라마에 다른 영화나 외국 드라마에서 볼 수 없는 휴대폰 통화 장면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전화벨 울렸을 때 그 모양 보면은 무슨 휴대폰인지 알 수 있잖아. 그게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팔아먹을 때마다 그거 편집한대요. 왜냐면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느낀다는 거지. 한동안 휴대폰이 거의 매번 신기능 나올 때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그 예술 세계에도 그런 광고가 그런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자, 10번은 따라서 디자인 언어도 의미 전달의 매체인 건 바로 그 언어와 의미 전달이라는 기본 속성이 같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11번으로 갑니다. 나의 내용을 비추어서 기억의 물음에 답해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의 질문이 뭐야? 정보란 무엇인가요? 그럼 이에 대한 답을 나를 근거로 하라고 그랬어. 그럼 나의 글을 읽어봤더니 뭐가 나왔어? 즉 제2차 세계대전 후 디지털 통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른바 정보이론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탄생했다. 세노는 그의 논문에서 정보를 불확실성 혹은 불확정성으로 정의했다. 즉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확실할수록 그에 따른 정보는 적어지고 반대로 불확실성으로 정보는 많아진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앞을 예측하기가 어려울 때마다 정보는 늘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한 정보의 속성은 뭐야? 앞을 예측하게 하는 속성을 갖는다는 거지. 이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죠. 왜냐하면 정보가 어쩔 때 늘어난다고 했어? 불확실할수록. 정보가 어쩔 때 줄어든대? 확실할수록. 알겠어요? 자, 12번으로 갑니다. 니은을 나타내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 방금 얘기한 정보란 것은 확실하면 줄어들고 불확실하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1번. 20고개에서 고개수가 많이 넘어갈수록 대상의 범위가 좁혀지는 것. 정보가 늘어나니까 이제 점점 확실해지는 거지. 2번. 로또 복권의 숫자를 5개 맞힐 때보다 6개 맞힐 때가 상금이 더 큰 거. 왜냐? 그만큼 불확실함이 컸다는 거지. 3번. 도로를 달리는 차에 펑크가 난 일은 뉴스가 되지 않지만 도로를 달리던 차에 지붕이 날아간 일은 뉴스가 된다. 왜냐면 타이어 펑크는 빈번한 일이지만 지붕이 날아가는 건 확률이 적으니까 오히려 이는 뉴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 왜 판검사 뭐 성추행 또는 뭐 목사의 성추행 이런 게 왜 뉴스가 되느냐? 드무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옆집 아저씨의 성추행은 왜 뉴스에 안 나올까? 늘 보는 거니까. 동네 아저씨의 성추행은 늘 나오는 거니까 그건 뉴스가 안 돼. 술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즉 행패를 부렸다? 그거 뉴스 잘 안 돼요. 이해돼요? 그런데 공무원의 회식 자리에서 뭐 장관이 그랬다? 그럼 대서특필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뉴스는 그만큼 그것이 일어날 빈도가 적기 때문에 뉴스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모든 목사 나쁜 새끼야, 모든 장관 나쁜 새끼야, 모든 작가는 나쁜 놈들이야, 모든 판검사 쓰레기야 라는 건 무슨 오류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죠. 됐습니까? 여자가 결혼을 미끼로 미모의 여자가 남자 사기쳐서 서너 명에서 돈을 뜯어갔어. 왜 뉴스가 될까? 드무니까. 근데 그런 뉴스 보면서 요즘 여자들 못 믿어. 그래서 어떤 여자가 접근을 해도 당신이 좋아요 접근해도 저 돈 없어요. 이는 성급한 일반의 오류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그런 특수한 사례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커요. 우리 가끔이 아니죠. 얼마 전에 큰 사건이었던 여자애가 밤늦은 시간에 화장실 가다 살해당한 것. 이 사건 있음으로 여학생들이 못 다녀요. 무서워서. 근데 그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새벽 1시면 그거 낮이나 다름없어. 젊은 애들에게. 그죠? 그리고 술 마시다 동료들하고 혼자 간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 이상한 새끼가 숨어 있으라고 누가 보냐고. 그걸 호들갑스럽게 뭐 남녀 화장실 분리하고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못 돼요. CCTV 설치 근본적인 해결이 못 돼요. 그건 결국 그 개인의 일탈이었어요. 우리가 항상 그걸 보편화시키면 굉장히 위험한, 이 세상 못 믿어서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뉴스도 사실은 정확한 원인 제공, 정확한 이유야 이런 걸 해줘야지, 잘못하면 뭐 엉뚱하게 건물마다 불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마치 그렇게 조치가 되면 안심이 된다고 착각하거나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한심한 건, 그러니까 밤늦은 시간에 여자 보고 술집에서 친구들하고 있지 말고 12시 전에 들어가라 이따위 말 하는 새끼가 제일 병신이고. 그런데 왜냐면 이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런 새끼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또 뭐 정신병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감형되고 하니까 우리는 참 껄핏하면 정신병에다 이유를 많이 대는데 못마땅합니다. 자, 그러면 12번에 소득 수준이 높으면 텔레비전 이외에 여가 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으니까 텔레비전 시청률이 높으면 소득 수준이 낮다. 이는 정보의 불확실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므로 정답 몇 번? 4번. 스님 볼 때 부자고 그런 사람이 TV 적게 보고, 많이 배우고 부자고 그럼 TV 적게 보고, 뭐 가난하고 배운 게 없으면 TV 많이 보고, 굉장히 멍청한 발상입니다. 스님 주변에 보면 뭐 아무리 날고 긴다 학력 수준이 높아도 TV가 유일한 문화적인 해소인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어도 항상 이러저러한 문화체험에 뛰어다니는 분도 많이 봤고, 그거는 소득 수준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자, 13번을 보죠. 다음 글에서 밑줄 친 기억과 같은 사고방식을 적용하여 감상하기에 적절한 것. 자, 기억에 뭐라고 써놨냐면 맹자의 말을 써서 몸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바로
겉이 훌륭하면 그 속의 내용도 훌륭할 거라 짐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속담이 뭐 있어? 기왕이면 다홍치마가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뭔가 외모에서 풍기는 게 점잖으면 그 속도 점잖을 것이다 라는 게 이 밑줄 친 말의 핵심이야. 그럼 아래 시조 중에서도 겉이 이러니까 그 속마음도 이럴 것이다 라고 쓴 건 몇 번? 1번이죠. 나무도 아닌 게, 풀도 아닌 게 곧기는 뉘식이며 속은 어이 비었는가. 즉 매우 곧고 속이 비어있는 건 대나무의 속성이죠. 그 대나무의 외적인 속성을 보고 저렇게 사계절이 푸르니 이 사계절 늘 푸른 것도 대나무의 속성이죠. 그걸 보며 그것을 좋아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올곧고 속에 욕심이 없는 그런 사대부의 모습을 대나무에서 발견한 거야. 이건 대나무의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에서 그런 속성을 찾아낸 것이니까 윗글에서 맹자가 말한 즉 몸이 마음을 드러낸다는 말하고 밀접한 거죠. 그래서 동양은 관상학이 발달한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얼굴이야말로 가장 그 사람의 가장 먼저 보는 외모인데 그 관상에 그 사람의 성격이나 또는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심지어 운명까지 있다고 보는 게 관상학이고 이는 동양에서 발달했죠. 지금은 그 관상학이 더 이상 맥을 못 추는 이유는 엄청난 성형기술과 있습니까? 전 세계가 놀라는 엄청난 성형기술과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전 세계에서 깜짝 놀라는 좋은 화장품 그리고 의약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오른쪽 어디 점이 있으면 뭐 복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거 소용없죠. 왜? 없는 점도 만들고 있는 점도 빼내는데. 그래도요? 뭐 이마에 주름이 깊으면 뭐 노후에 근심이 있다 필요 없어. 보톡스 맞아서 그냥 팽팽하게 바꿔놓는데. 그래서 지금은 관상학은 맥을 못 춥니다. 솔직히 사주도 이제 맥을 못 추게 됩니다. 왜? 지금은 제왕절개를 통해서 날짜까지 맞춰서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굉장히 부유한 집안, 그러면서도 그런 걸 믿는 집안은 며느리에게, 의사에게 말해서 즉 날짜와 사주가 좋은 시간에 애를 태어나게 합니다. 참 웃기는 짓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사주도 다 소용없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참 웃기는 일인데 그렇습니다. 자, 13번에 따라서 정답은 1번. 2번은 벼슬이 저마다 하면 농부할 리 뉘이시며 의원이 병을 고치면 북망산이 절하하랴. 아이야 찬 그득 부어라 내 뜻대로 하리라. 주제가 뭐야? 삶을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뭐 의원이 되는 것도 싫고 벼슬을 하는 것도 싫고 다 벼슬만 하려 들면 농부는 누가 하느냐 이거야. 다 의원이 병을 고치면 죽는 사람이 왜 있겠냐 이 말이야. 북망산이 뉘이시며 이 말은 북망산이란 사람이 죽으면 가는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신과 함께라는 걸 뒤늦게 봤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쓰레기예요. 무슨 감동이 있어. 난 정말 눈물 한 방울 나오질 않았어요. 나는 저런 쓰레기를 왜 그래서 우리 집 여자들한테 아니 왜 이걸 나를 못 보게 했느냐 이런 쓰레기를 그래서 너도 당해봐라 그러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오더래. 내가 볼 때는 정말 유치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객이 들 이유도 없고 그리고 CG가 너무 정확해요. 토하는 줄 알았어요. 화면 보면서. 솔직히 그걸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거는 90% 알바들 같아. 왜냐면 이거 보통의 요즘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이런 영화를 보고 뭐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난 믿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어떡하지 나는 무한한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친구라면 그건 그냥 성향이 다른 거니까 선생님이 옳다가 아니라 그냥 내 감상을 말한 거야. 리얼 이후로 내가 볼 때는 가장 쓰레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애들 연기가 너무 똑같잖아. 차태현이고 맨날 나오던 연기고, 어? 오달수고 하나도 안 웃겨요. 이제는 너무 늘 똑같은 것만 나오니까. 그리고 아니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말이 되는 얘기. 그러니까 어쨌든 난 그런 쓰레기는 처음 봤네요. 자, 처음 본 건 아니구나. 리얼 이유.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는 CG 넣으면 실패해요. 왜냐면 CG 기술이 지금 우리는 아주 미흡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 10년을 경영하여 골든 슬럼브인가? 강동원 나오는 거? 강동원만 보려면 그 영화 꼭 보세요. 강동원만 보려면. 그러니까 스토리나 뭐나 소설하고도 많이 다르고 원작과 많이 달라. 그래서 스토리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걸 끼워 넣어가지고 좀 스토리는 공감이 좀 떨어지는데 강동원만 보면은 거기 강동원 둘도 나와. 그러니까 그냥 강동원만 보면은 영화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지금 말한 그 신과 함께나 무슨 뭐야 저기 리얼 이런 거보다는 100배 낫지. 100배 난데 그렇다고 수준적인 높은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지만 강동원이 정말 내가 볼 때는 화면에 나오는 순간 그냥 게임 오버. 그러니까 강동원만 본다면은 그 영화는 볼만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87에 나왔던 강동원이 그대로 골든슬럼버에 나온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연배도 딱 그때의 청년이고. 근데 그 새끼 원래 몇 살이야? 30대 넘지 않았어요? 강동원도? 40은 안 됐나? 40은 안 됐어요? 근데 애 새끼가 아주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정말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남자답게 생긴 게 아니라 잘생겼어. 그러니까 남자인 사람들이 쳐다봐도 저 새끼는 신이 공평하지 않구나. 하여간 잘생겼고 그리고 애가 뭐라 그러나 그 눈빛이 모르겠어요. 그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눈빛 자체가 선해요. 그러니까 연기하는 내내 강동원의 감정을 이입하면 그 영화는 볼만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나는 강동원이 싫다 그러면 절대 보면 안 돼. 왜냐면 스토리나 이런 게 너무 원래 일본 소설이에요. 일본 소설을 우리가 옮긴 건데 문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막 바꿔놓으니까 소설의 10분의 1도 살리지는 못했어요. 스토리는 그런데 하여간 어쨌건 강동원만 쳐다보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13번에 따라서 2번은 자기 뜻대로 삶을 살라 이런 주제를 담았고 3번은 자연 친화죠. 안빈 낙도 자연 친화의 주제. 10년을 경영하여 초료삼간을 지으니 그런 다음 그 초가삼간에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거의 자연과 물화일체의 경지죠. 자연과 한 집에 사는 거야. 강산은 들을 데가 없으니까 둘러두고 보리라. 그러니까 강과 산을 집에 들일 수 없으니까 병풍처럼 둘러두고 보겠다는 거죠. 자연 친화, 안분지족, 안빈낙도의 아주 전형적인 사대부의 강호 한정가야. 아주 전형적인 사대부의 강호 한정가. 강호 한정이 뭐예요? 자연에서 한가로움의 정서를 드러낸 거죠. 전형적인 강호 한정가. 4번은 주제 꼭 암기해야 된다고 그랬어. 겉으로 볼 때는 자연을 얘기한 것 같지만 주제가 뭐라고요? 학문의 정진. 이방 선생의 글이죠. 즉 청산은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르며 유순한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않는가. 즉 산은 어찌 저렇게 오래도록 푸르고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그치지 않는가. 우리도 그치지 말고 망고 상청하리라. 오래오래 푸르게 있겠다는 거예요. 이 그래서 말하는 영원히 그치지 않고 푸르겠다라는 건
끝없이 공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문의 정진을 노래했다. 시조는 내용을 알고 가야 된다 그랬어요. 가서 해석할 시간 없어요. 알고 가야 돼요. 지금 여기 제시된 4개의 시조 중 2번만 생소해요. 나머지는 모두 본고해야 됩니다. 자기 수준을 빨리 가늠해. 그래서 시조의 수준이 좀 낮다면 이번 주에라도 기본서에 있는 것, 그리고 또 문제집에서 나왔던 것, 시조는 그 주제를 보고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자, 14번으로 가죠. 이규보의 경설입니다. 자, 설의 특징을 묻는 문제고, 여러 번 얘기했죠? 설은 패간 문학이야. 패간 문학이죠. 즉 한문으로 쓰여진 수필이야. 한문으로 쓰여진 고려시대의 사대부의 수필이라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고려시대 때 쓰여진 것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한문으로 쓰여진 걸 한글로 옮겨놓은 거죠. 그리고 장르상으로는 수필입니다. 수필. 교술문학이죠. 서정, 서사, 극이 아니라 교술문학에 속합니다. 자, 그 중에 설이라는 형식의 이 한문 수필은 항상 2단 구성이라고 했죠. 앞에는 뭐가 나와? 경험, 체험이 나오고, 뒷부분은 뭐가 나와요? 그 경험에서 오는 깨달음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과 깨달음이라는 이중 구조를 갖습니다. 자, 경설은 무엇을 경험한 거야? 흐린 거울을 취한 거야. 아주 맑고 깨끗한 거울이 아니라 흐린 거울을 취한 거야. 자, 거기서 얻어진 깨달음은 거울이라면 늘 맑고 깨끗해야 한다는 편견을 버려라. 즉 결국 여기서 얻어진 깨달음은 편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선입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대하면 자기도 모르게 편견을 갖죠. 그렇죠? 그 편견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 이 글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잠깐 복습하면 지금 얘기한 경설은 이런 구조고, 또 뭐가 있죠? 참화설. 자, 참화설은 어떤 경험? 말을 빌려 탄 경험. 참화설은 말을 빌려 탄 경험을 들어서 어떤 깨달음? 소유의 의미, 소유의 본질을 다뤘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건 모두 뭐야? 남으로부터 빌린 거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아요? 인생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내 것은 모두 뭐야? 기간이 다를 뿐이지 빌린 것이거나. 됐습니까? 참화설. 또 이옥설이 있지? 이옥설은 어떤 경험? 지붕을 수리한 경험이지. 지붕을 고친 경험이야. 그래서 어떤 깨달음? 유비무환해. 미리미리 작은 것을 보면 고치라는 거야. 나중에 크게 문제가 벌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고쳐서 대비하라는 거지. 그 다음 슬견설. 슬견설은 어떤 경험을 제재로 했나? 개와 이의 죽음을 들어서 어떤 깨달음? 모든 생명은 귀하다는 거예요. 큰 짐승만 귀한 게 아니라 작은 미물도 생명은 귀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봐요. 우리 모기는 때려잡잖아요. 보면 아, 모기 반가워 이런 적 있어요? 때려잡아요. 근데 우리가 뽕을 봤다. 그러면 아, 때려잡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아, 예쁘구나.
그게 꿩과 모기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별이죠. 그렇죠? 결국 우리는 사람의 시각으로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으로. 모기가 갖는 생명은 전혀 우리가 염두에 두지 못하지. 자, 그래서 슬견설은 개와 이의 죽음을 통해서 뭘 얘기한다? 모든 생명은 귀하다는 거. 자, 또 우리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 뭐가 있어요? 주례설이 있죠. 뭐 어떤 경험을 쓴 거야? 배를 타는데 뇌물을 갖다 바치는 거지. 그 똑같은 배를 가는데 뇌물을 주면 사공이 빨리 가고 뇌물을 안 주면 천천히 가고. 그래서 배 주자 뇌물 뇌자 주례설이야. 자, 어떤 깨달음을 얻은 거야? 바로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 조선시대에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거지.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자, 다음과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1번,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나 학설을 인용하여 쓸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참화설이에요. 참화설에는 맹자의 말이 인용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글에 안 나올 뿐이에요. 이 글에서 어떤 거사할 때 거사는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야? 숨어 사는 선비야. 거사라 하면 즉 거주할 거자, 선비 사자. 그냥 거주하고 있는 선비, 숨어 사고 있는 선비 이런 뜻일 뿐이지 뭐 대단한 권위자나 이런 권위자라 하면 동양에서 누구야? 공자, 맹자지 뭐. 공자, 맹자, 장자, 노자 이런 사람을 인용한 건 없다 이 말이지. 정답 몇 번? 1번. 그리고 대체로 비유적으로 주제를 드러내죠. 그래서 이 설이 들어간 글은 전부 뭐야? 귀납추론이고 귀납추론. 경험에서 깨달음을 보편적인 깨달음을 얻으니까 귀납법이고 귀납법 중에서 어떤 표현이야? 유추예요, 유추. 그죠? 유추한 겁니다. 비유해서 말을 한 겁니다. 자, 이 설 중에 변증법을 쓴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뭐야? 슬견설이지. 즉 큰 짐승과 작은 짐승을 들었으니까 변증법의 논리를 편 게 슬견설이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유추의 방법을 쓴 건 공통된 것입니다. 자, 14번에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요. 아무래도 이 설에서 이야기하는 건 일반적인 통설을 뒤집는 것이 이 글에서 나오죠. 왜냐하면 거울하면 맑은 걸 취하는 게 당연한데 우리 집에 있는 거울도 뿌옇고 더러우면 닦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점점 거울이 거울다워지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선입견이나 상식을 뒤집는 거지. 그래서 이 글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주관적인 글이고요. 자, 거기 2번, 3번, 4번에 나온 건 꼭 경설만이 아니라 설이라는 말이 붙은 어떤 글도 모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렇죠? 자, 뒤로 넘기면 15번에 다음 글을 읽고 제기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비판을 하려면 그 사람의 주장을 까는 게 아니라요. 항상 그 사람의 주장의 근거를 지적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군가의 말이나 글을 비판할 때에는 그 사람의 주장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주장이 갖는 근거를 비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올바르지 못한 비판이란 뭐야? 그 사람이 근거로 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근거로 말하지도 않았는데 또는 그 사람이 근거로 말한 거와 반대되게 말한다면 이것이 오류고 이것이 잘못된 비판이지. 자, 지금 이 글의 주장은 뭐야? 이 글의 주장은 뭐야? 쓰레기 같은 것이
미래의 자원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쓰자는 거예요.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쓰자고 했고 그 사례로 수소를 어떻게 얻는지를 얘기했어. 그러면서 어떻게 수소가 가능하냐? 바로 물을 분해하면,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눠지니까 수소를 얻을 수 있고 또 그 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기 에너지는 태양전지로부터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태양전지는 환경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에너지가 즉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번은 아무리 수소가 깨끗한 에너지라도 수소를 얻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에너지는 환경 친화적이 아니다. 윗글에 분명히 수소를 얻기 위한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구하겠다고 했어? 근거로 태양전지를 이용하겠다고 했어. 자연을 이용하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근거라고 했죠. 이미 윗글에서 지적한 걸 근거로 든 걸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는 잘못된 비판이죠. 정답 몇 번? 1번. 됐어요? 자, 2번은 비용에 대한 말이 없어. 태양전지를 이용하면 친환경적이다는 말은 있지만 그 태양열을 얻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 지금도 어때? 태양광을 얻어서 하는 그런 에너지를 강조했지만 여전히 화력발전소니 저런 원자력발전소가 멈출 수가 없는 게 태양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태양에너지 시설 자체가 지금 비용으로는 너무 고단가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맞죠? 또 분뇨나 기타 산업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다. 그렇게 처리해서 얻는다라고는 하지만 그 처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윗글에 없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4번은 결국 완벽하지 않은 기술들을 근거로 삼아서 앞으로 미래의 에너지가 친환경적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장밋빛 전망이다 이 말이죠. 솔직히 스님이 어렸을 때에도 계속 나왔던 게 화학에너지가 곧 고갈될 거다. 석유, 석탄 고갈될 거다. 그러니까 태양광을 이용해야 한다. 이 얘기는 스님 어렸을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지금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그것이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죠. 지금 석유를 대체한 물이나 전기로 가는 자동차, 스님 어렸을 때 뭐 과학 잡지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시도되고 있죠. 근데 여전히 상용화되기 힘든 이유는 단거리의 전기 자동차는 가능한데 장거리로 갈 때 중간중간 전기 공급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자체를 설치하는 게 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어요? 그리고 과연 전기자동차의 충전 에너지, 건전지가 과연 얼마나 갈 것인지. 만약에 이것도 스마트폰처럼 몇 년이면 건전지 자체를 못 쓰게 되면 결국 우리는 원치 않게 자동차 회사의 뜻대로 2년마다 차를 바꿔야 되는 일이 벌어져. 지금 그거는 떠들지 않고 있는데 스님이 볼 때는 핵심은 그거야. 이 기업들은요, 물건을 계속 팔아야 기업이 움직여요. 우리가 어느 한 스마트폰을 사서 10년 쓰면 그 기업으로서는 울상이지. 그래서 차도 지금 포화 상태야. 대한민국에 더 차를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전 세계 자동차 회사가 아이디어를 낸 게 바로 전기차야. 결코 명분은 뭐야? 환경보호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뭐야? 계속 팔아먹겠다는 거야. 왜? 배터리 기술이 안 돼요. 이해돼요? 그럼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아무리 전기를 꽂아도 그 전기는 배터리에 저장이 안 됩니다. 그럼 그 차는 폐기해야죠. 우리 스마트폰 하는 수 없이 버리듯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신문에는 그런 얘기 안 써놓죠. 그러면 선생님은 저 뉴스 딱 보자마자 이 자동차 회사, 전 세계 자동차 회사가 결국에는
사기를 치는구나. 석유 핑계 대고서는 전기차로 바꾸라. 그러면 결국 그 배터리에 대한 기술은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어요. 생각해봐요. 스마트폰에 집어넣는 이 배터리도 아직 충분치 않는데, 만약에 그 자동차에 넣는 배터리가 스마트폰 사고처럼 폭발하거나, 배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2년 정도 지나면 그 배터리가 쓸모가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배터리만 교체하는 기술을 저들은 알고 있어도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럼 물건을 사지 배터리만 바꾸는 건 원치 않거든. 선생님이 스마트폰을 한번 배터리가 닳아서 회사에 가서 배터리만 새 거를 샀어요. 팔더라고. 뭐 한 4, 5만 원 주니까. 아, 그럼 이걸로 다시 배터리를 바꿨더니 오래 가잖아. 아, 그럼 이거 쓰면 되겠다. 웬걸? 무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니 뭐니 일어나면서 아예 스마트폰 자체가 시간이 지나니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점점 없어져. 당장 스님한테 필요한 기능도 아닌데. 울며 겨자 먹기로 뭐야? 폐기해야 돼. 이게 바로 저 사람들, 즉 계속 팔아먹으려는 기업들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지금 휘둘리고 있고, 그저 전기차 광고 별로 그렇게 탐탁한 건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되면 2년마다 바꿔야 되는, 스님차 지금 20년 됐거든? 20년이 아니구나. 20년이지. 그래도 가요. 알겠어요? 왜냐면 이것저것 고치고. 그러지만 만약에 전기차라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 새끼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서는 우리한테 계속 팔아먹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인 자동차, 뻔하죠. 여러분들 컴퓨터의 이 기능이라는 건 업데이트가 항상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하나씩 수준이 올라갈 때마다 소프트웨어가 바꿔야 되는데, 그 차체의 소프트웨어를 소화할 수 있는 하드웨어는 그만큼 빨리빨리 교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노트북이 몇 년 지나면 못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무리 램을 바꿔 끼고 하드를 바꿔 껴도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 노트북 자체가 사양이 확 쳐져 버려요. 그래서 교체할 수 있는 걸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면 여러분들이 다소 좀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공무원이니까 그런 시선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쓸데없는 낭비를 하지 않고 쓸데없이 또 빚을 지고 차를 사야 되는 이런 일이 없어지겠죠. 자, 15번에 따라서 정답은 1번. 자, 16번으로 가면요, 아까하고 유사한 문제야. 즉 주요한 주제어 특징을 잡으라는 거지. 가, 눈앞에 곧장 뻗은 고속도로가 산을 뚫고 들을 지나 아득한 지평선으로 넘어간다. 푸른 산골짜기로 꼬불꼬불 도는 하얀 길이 내 발밑에 깔려있다. 이 문장을 보고 길이 추구하는 바를 쓰래. 절대로 이 문장만 보면 답이 애매해요. 힌트는 뒤에 있죠. 뭐라고 써 있어? 그것은 내 마음에 희망을 불어넣고. 따라서 이때의 길은 어떤 길이야? 희망의 길. 반면에 나에 나와 있는 길은 마을의 농길, 먼지를 피우고 지나가는 신장로, 산언덕을 넘어 내려오는 오솔길. 이는 뭘 준다고? 기다림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지향하고, 또 하나는 뭐야? 과거를 그리워하는. 선생님, 그리움이 왜 과거 지향이에요? 그리움이라는 게 뭐야? 과거에 있었던 걸 떠올리는 마음이 그리움이고, 앞으로 올 걸 내가 기다리면 그건 기다림이라 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을 그리워할 수 있니? 이해돼요? 그리움은 과거를 지향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짝꿍 그리워할 수 있어. 그러나 앞으로 미래의 말란 남편을 그리워하니? 우린 그거를 병들었다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움은 과거 지향의 용어고,
기다림은 미래지향의 용어. 이해됐어요? 정답 몇 번? 4번. 17번. 보기의 제재를 설명하기 위해 쓰인 전개 방식. 아주 쉬워. 왜냐? 지금 이 글은 3.1운동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세 번째 줄에 나왔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 인과. 그리고 3.1운동을 원인과 결과로 따져 뭐 한 거야? 분석한 거야. 3.1운동이 왜 일어났는가 원인과 결과를 따진다는 얘기는 그 3.1운동이 발생한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고 그 구조를 살펴본다는 행위가 분석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자, 1번 과정은 뭐야? 진행되는 차례, 순서를 말한 거지. 과정이란 진행되는 차례, 순서를. 정의는 낱말 뜻을 쓴 거고 구분은 종류를 나눈 거고 대조는 두 대상의 차이점을 쓴 거고 분석은 구성 요소로 나눈 거지. 그 구조를 살펴본 거야. 종류를 살피면 뭐라고? 분류, 구분이고 반면에 그 구조를 살피면 분석이고 인과는 원인과 결과를 따진 거고 서사란 뭐야? 사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논하는 게 서사야. 지정은 뭐라고? 대화에서 저게 뭐지? 했을 때 저건 뭐야? 이게 지정이야. 지정은 주로 대화체에서 구어체에서 쓰는 방법이죠. 정의와 지정의 차이점. 지정은 앞뒤를 바꾸면 말이 안 돼. 예를 들어 저기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이 철수야. 이걸 바꿔서 철수는 항상 빨간 모자를 써. 안 된다고. 이해돼요? 언어를 압축하여 운율 있는 언어로 쓰는 게 시다. 그럼 그건 바꿔도 시는 압축적인 운율 있는 언어로 쓰는 문학이다. 똑같다고. 이해했습니까? 지정과 정의는 둘 다 어떤 사물의 뜻을, 개념을 말해주는데 정의는 앞뒤를 바꿔도 본질을 말했기 때문에 의미 차이가 없고 지정은 앞뒤를 바꾸면 의미가 꼭 그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지정은 주로 대화에서 많이 쓰고 정의는 문장에서 많이 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문제로 갑시다.